원주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뉴스가 떠들썩했는데요. 동시에 원주고는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됐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걸까요? 무분별한 축제 야시장 입점 제한,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 대학생만 뽑는 지자체 단기 알바까지 다채롭게 원주통신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12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조은재입니다. 구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인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네네. 이거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짠맘님이 보내주신 중요한 지적. 타 지역에서 오래 살다 신랑의 근무지 변경으로 원주에 처음 왔습니다. 강원도라고는 하지만 인구도 많고 사실 저는 경기도 권역 비슷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전학해서 개학하고 학교 다니다 보니 초등학교 앞 신호 전멸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등하교 시간 외에는 신호가 꺼져 있네요. 아이들 수업 받고 있는 시간대, 완전 낮 시간대에도 보행자 신호등이 전멸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쪽으로 민원 드리니 관련 민원은 제가 처음이라는 데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 신호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전멸되고 신호를 계속 켜놓으면 차량 이용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원주가 그냥 시골 작은 마을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 보행자 신호가 등하교 때만 운영된다는 게 시를 운영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이 어떤지를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서울 외 많은 지역이 어떻게 해서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고 아이 하나가 소중한 시점인데 원주는 아이들 기본적인 안전권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간의 원주 생활이 좋았습니다. 원주천에서 자전거도 타고 조금만 가도 자연과 놀거리가 많아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본 안전권에 대한 행정의식과 시민의식이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원주의 정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원주 아는 척에서 초등학교 앞 신호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곧 초등학교 곧인가 초등학교로 또 이제 휴가를 보내야 되고 또 이제 운전도 하고 계시는 네네.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딱 정말 저도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저 관설동 쪽에 네네 그래서 당관초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딱 이렇게 등하교 시간대 신호가 있고 근데 저희 그쪽 지역만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 때는 그 퇴근 시간에도 신호가 있긴 했거든요. 한 6시 한 7시 사이에 일반 신호로. 네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전멸 신호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다 전멸을 켜놓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 뭐 밤 시간 또는 완전 이른 아침 뭐 새벽 이럴 때 전멸은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시간대 뭐 설령 등하교 시간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시간대에는 일반 신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가 강화되면서 신호등이 없어도 사실은 저기 차선을 보면은 정지라고 돼 있어요. 표지판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정지를 했다가 가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의 신호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적색 전멸 신호면은 좀 정지를 해야 되고 네네. 황색 전멸 신호면 좀 조심해서 가라. 맞아요. 이런 건데 네. 사실 대부분 뭐 전멸 신호 하면은 대충 뭐 그냥 그렇죠. 적당히 가는 거 아닙니까? 오 잘 됐네 이러고 가는 맞아요. 게 우리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그리고 거기 청설 아파트 근처도 그렇지만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들이 대부분 이게 도심 지역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골목길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은 여기 뭐 민원 답변에도 나오긴 했지만 골목길에서 한두 차량이 좀 이제 서 있다 보면은 그 인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뭐 만약에 신호를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더 민원이 아마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이게 뭐 저도 이걸 보내주신 이야기를 읽고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멸 신호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 이런 전멸 신호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다 학교 네네. 앞에서 뭐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전멸 신호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는 일반 신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원주는 뭐 더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자동차 우선주의인 거고. 그렇죠. 자동차가 뭐 도로의 뭐 왕 아닙니까? 도로의 지배자고 도로에 거의 최우선 혜택을 받는 건데 보행자 안전이 상당히 소홀한 나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운전 안 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안전 팔이 안으로 굽게 생각합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말이죠. 자전거 타고 아주 자동차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이 도로 교통 체계 자체가 특히 뭐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예전이 아니지 뭐 얼마 전까지도 이제 뭐 민식이법이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법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이 정말 무슨 아이들을 정말 무슨 괴물 취급하고 그렇죠. 네. 무슨 뭐 자동차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것처럼 터무니도 없는 그런 걸로 얼마나 언론들도 많이 두들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증대하려는 강화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참 이런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단짠맘님의 말에 참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동차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 답변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실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차량 이용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 답변에서 미쳐봤을 때는. 아니 그거죠. 네네. 당연히 그런 거. 이건 뭐 원주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물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 전멸 신호하십니까? 자동차 민원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민원 답변이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마치 상식선으로 통하고 있다. 근데 과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이를 낳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져주신 거잖아요, 단짠맘님.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학교 다닐 때만 비교하더라도 지금 많이 풍경이 또 바뀐 게 저는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학교하고 집까지 오는 거리가 그래도 그게 짧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도 한 도로를 한 2번, 3번 정도는 건넜어야 되는 그 거리였는데 그때는 이 정도가 물론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 수가 많아진 거겠죠. 근데 차량이 많아졌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차량의 이동 때문에 내가 뭐 건너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내 아이가 거의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그 도로 한번 건너는 게 집값을 좀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교통문화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더 야만입니다. 그 옛날 시절 보면 버스가 막 4차선을 횡단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한 번에 막.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나중에 또 다뤄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이게 원주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뭐 복지제도나 이런 걸 측면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교통 체계도 하나의 그런 일환일 거고 더 나아간다면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도시냐 원주가 너무 깊게 들어갔지만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까지 포괄해서 한번 나눠볼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또 좋은 이야기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야기 받고 있죠?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단짠맘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셔도 발음이 계속 꼬여. 이어가세요. 안 할게요. 네.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원주통신과 매거진 W 준비되어 있는데요. 112의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교육발전 특구로 원주가 선정됐어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했는데요. 제1유형의 원주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전국의 기초지자체 21개
여기 선정됐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 화천도 함께 뽑혔다고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이게 이제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키워내자는 취지인데 이제 뭐 유아부터 이제 초, 중 등 대학까지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이제 협력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지역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요,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특례를 준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약간 이게 교육에도 이렇게 규제가 엄청 많나 이런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대부분의 이제 교육 정책이 교육부 중심,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가니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강한 면이 있는 거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청이 교육 분야를 관할하기 때문에 뭐 사실 터치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교육발전특구가 다른 점은 교육청 중심의 그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방 정부, 더 나아가서는 뭐 여기에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까지 이제 함께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제 교육 정책 해보자, 일관성 있게. 그런 게 이제 이 교육발전특구의 어떤 가장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또 반도체, 미래차, 의료기기와 같은 첨단 분야 융합 인재 양성, 그리고 특성화고 또 대학,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기반 이런 걸 이제 다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이제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종합평가를 거쳐서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또 교육에 관심 많으실 우리 국인 씨,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원주의 경사라고 지금 아주 떠들썩한데 언론들이. 그러면은 이제 유아 유치원부터 반도체 교육을 반도체를 받게 되는 겁니까? 코딩도 유치원부터 하고 AI도 그렇고 반도체 설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을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건 뭐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조기 인재를 양성해야 이게 되니까. 그렇게 좀 연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꼭 반도체 교육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첨단 기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활동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저희가 저 손준기 시의원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뭐 교육센터를 짓는 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초, 중, 고부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늘릴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맞아요. 이공계 인재들에 관해서 뭐 요즘에 떠들썩하죠. 이공계 인재들 전부 다 의대 가는 상황 아닙니까? 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왜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매력 포인트를 좀 어째서 반도체를 잡아주려면은 어릴 적부터 좀 이렇게 관심을 끌도록 우리 유튜버 저 궤도 씨가 아주 활약을 하듯이 뭐라고 하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러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이제 공교육에서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궤도 씨를 섭외해가지고 뭐 이제 재미나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어쨌든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됐으니까 30억에서 이제 100억까지 지원이 된다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시정부가 내놓은 이런 어떤 핵심 목표를 봤을 때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또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기대하는 산업적 기대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하는 인식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림과는 뭘 기대하세요? 근데 공교육에 뭘 기대하세요? 근데 보통 아니 잘 몰라서 학부모들은 뭘 기대할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중고등학교 때 올라갈수록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실제로 원주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고 대가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노력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런 정책적 노력도 있겠지만 저는 마케팅적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마케팅이라면 뭐 포장을 잘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연계 과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 아니면 그러니까 직업적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데
이 발전 특구에서의 뭐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렇게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을지를 좀 함께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교육발전 특구로 인재는 막 육성이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산업적으로 뭔가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네네. 원주에 결국 인력 양성이 다 떠나는 거니까. 그쵸,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써먹을 곳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 가면 되지. 지금도 다 가고 있는데 뭐 판교 이런 데로 다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미리부터 수도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원주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올 법도 하다. 그쵸. 빨대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다. GTX 타고 다 가버릴 수도 네네.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 거.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우리 슈아는 갈 수 없지만 원주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모르죠. 원주고가 나중에 남녀공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점점. 어디죠? 전환 지금 추진하는데 진광중고. 진광중이 먼저 이제 전환이 돼서 네, 그래서 진광고도 이제 지금 전환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차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인구 구조상 그런 얘기더라고요. 하여간 뭐 우리 슈아 그럼 갈지도 모르는 우리 원주고 네. 자율형 공립고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신청했는데 지정됐습니다. 춘천고, 상동고도 함께 이제 됐어요. 자율형 공립고 보다 자유로운 교과 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교사 초빙 등의 이제 자율권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간 좀 더 프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네. 2억 원 가량 이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발전 특구와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원주가 이제 이른바 이제 평준화 지역, 뺑뺑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갈 때. 이런 원주에서 이 원주고는 어쨌든 뭔가 좀 특별하게 좀 학생 우선 선발권이나 이런 걸 좀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관심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방향성인가요? 이게 평준화는 또 평준화를 하는 의의가 있을 텐데 여기 또 원주고만 안 그래도 원주에서 원주고는 거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아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옛말입니다. 옛말이라니요. 지금 뭐 정치권을 거의 양대 고등학교가 거의 주무르고 있는데 그중 한 수가 아닙니까? 그것도 옛날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몇 년 전까지도 뭐 그랬지. 아니 근데 저는 평준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또 우려가 있어요. 미래고등학교가 미래고 있죠. 미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반도체와 연계성을 가지겠다고 또 이렇게 교명도 변경을 한 거였잖아요. 특성화고처럼 되는 거죠. 반도체 관련한.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의 방향성이 또 그런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하는 것이라면은 그렇진 않겠죠. 뭐 아마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미래고를 또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성과 잘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마 거죠. 아마 반도체는 미래고 중심으로 가고 또 다른 대학들과 또 연계를 해서 가겠죠. 근데 아마 또 원주고는 또 원주고 뭐 특색이 뭐예요? 원주고 뭐가 강점입니까? 원주고 출신으로서. 원주고 출신? 원주고는 예전에 펜싱부가 좀 유명했는데. 괜히 물어봤네. 하여간 원주고도 뭐 이제 뭐 하여간 뭐 소위 말해서 원주에서는 뭐 이런 표현 안 좋아하지만 명문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고에 뭐 걸맞는 뭔가를 하겠죠. 커리큘럼을. 그렇겠죠. 근데 과연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이 옳겠냐는 것은 이제 또 따져볼 일이 아니겠냐. 뭐 오늘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모교가 어쨌든 그래도 잘 되고 있네요. 잘 되는 건 좋긴 한데 잘 될지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은 됐지만 요거를 이제 잘 써먹어야 된다. 뭐 자율형 공립고가 이거 뭐 새로운 버전업을 하면서는 조금 더 뭐 산업적으로 특색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커리큘럼적으로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텐데 원주고가 그런 방향성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고민스럽긴 해서. 원주고 관심 없으시잖아요 요새. 네. 뭐 하는지도 몰랐다가 이거 뉴스 보고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평준화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옛 그 이름에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딱 되는 순간 경쟁력 강화에 몰두했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름값에 기댔구나 원주고는. 원주는 그래서 좀 많이 뒤쳐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좀 반등의 계기. 네, 그런 의미로 좀 다시금.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만약 이런 거 하면 하여간 저기 좀 반감이 있어. 막 서열화 이런 걸로 이어질 게 아주 이게 보이잖아요. 그쵸. 원주가 요새 막 국제학교까지 유치하겠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 우려된단 말이에요. 아마 또 저희 동문 분들께서는 이런 거 굉장히 환영하시면서 다시금 명문고의 반열로 이제 플래카드 또 엄청 부탁했죠. 지금 제가 요새 보지 못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뭐 이 얘기는 뭐 하면 끝도 없는 거고 나중에 뭐 척척 토크해서 또 해보든지. 좋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
다음은 야시장 얘기. 네네.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가 지역 축제장 내 왜 이렇게 여기들 본인이 쓴 원고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로 하세요? 강원도 정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그럼요. 같아요. 바뀌었는데. 그래. 야, 뭐 강특도 네. 정부 뭐 이렇게 하셔도 돼. 아이가 읽어주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가 지역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대책으로는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및 무료 입점을 권장하거나 유도할 예정이고요.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걸 뭐 좀 제공해 주나 봐요. 네,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 입점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가격이 좀 저렴하면은 맞아요. 인센티브 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아마 인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뭐 파란 간판 있지 않나? 네네. 거? 그러니까 그 업소들이 뭐 이 축제장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우수 축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를 야기한 축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뭐 바가지로 논란되면은 뭐 세게 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축제장 내에 물가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뭐 신고도 받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먹거리 가격표를 뭐 강원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재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고요. 이분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잘 안 보게 되지만 하여간 네.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악의적 민원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뭐 무고죄를 맞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만약에 이제 바가지가 아닌데 바가지라고 이제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이런 외부 야시장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의 입점을 통해서 우수 먹거리를 제공해 착한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의 관건은 외부 야시장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네. 이 왜 문제인지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왜 문제냐 그게 들어오는 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전부터 사실 지역 축제 뭐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건 논란이 있었잖아요. 바가지 논란 작년에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뭐 1박 2일 시즌4 개미와 배짱의 특집에서 경상북도 영양시장 일대에서 열린 지역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양군 산나물 축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왔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상인이 옛날 과자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한 봉지에 막 한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뭐 15만 원 정도 지출하게 했던 게 방송을 타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백종원 대표가 지금 왜 우리 백종원 대표요? 그럼 저쪽 네. 되게 친근하게 부르시네. 친근하긴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백종원 대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예산시장과 같이 좀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작년에 금산 세계 인산 축제에서도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축제장 근처에도 외부 야시장 업체가 들어왔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업체 뭐 상인분들이 이쪽 그 인삼 축제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막 음식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있다 이런 뭐 하소연을 하는 게 영상으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뭐 네티즌 사이에서는 또 질타를 받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이 좀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렇게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 축제들도 뭐 이렇게 뭐 유튜버에서 누군가 출연해서 바가지 요금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왜 외부 업체가 들어오면 바가지 논란과 연결이 되냐? 네네. 그 지점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바가지 요금이 높아지느냐면은 그 야시장으로 대표되는 외지 상인이 입점할 때 그러니까 자리세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다고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주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제. 네네. 그럼 보통 이제 전국적인 어떤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아웃소싱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시장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한 번에 네. 이제 판을 깔아주는 이제 그 업체한테 이제 업체가 이제 자리값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야시장 상인들은 그 업체한테 이제 자리값을 거의 뭐 수천만 원 가까이 주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000만 원 이상을 막 주고. 근데 뭐 하루에 뭐 180만 원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모이니까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뽕을 뽑으려면은 결국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그것도 빨리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강원특별자치도 정부는 오늘 4월부터 이제 도내에 열리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관련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축제는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우선 추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가지 논란의 핵심에는 이 외부 야시장 업체 입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입점을 좀 제한하고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도내에서 한
10여 개 정도의 축제가 열린다고 지역 축제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축제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특히 그 화천군에서 열린 산천어 축제였나 네. 거기에서도 조금 요금이나 이런 게 바가지 요금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가지고 특히 더 아마 올해는 좀 신경 쓰려고 한다라는 뭐 이렇게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작년에 야시장 특히 외부 야시장 많다 이런 네네. 논란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의회나 이런 데서 저희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강원도 정부도 발맞춰서 이제 정책을 내놓은 거고 그런 점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를 또 바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지적사항이 또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외부 야시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주시기 때문에 우린 부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 보면은 동네 어딜 가든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추석 때도 태장동에서 열리는 야시장도 야시장의 모습과 그다음에 원주 그 봉산동 쪽에 있는 원주 천변에서 열렸던 야시장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구성이나 이런 게. 뭐 특색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민들이 야시장을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야시장밖에 없으니까 계속 야시장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냐 했을 때 글쎄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야시장을 원하십니까? 야시장 원하세요? 부인 씨?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축제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야시장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른 뭐 축제인데 가보면 똑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뭐 먹거리 부스나 뭐 이런 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전국이 다 똑같아. 솔직히 원주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 업체들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작년에 뭐 정말 원주에서 축제들이 뭐 소위 말해 사람들 많이 오고 잘 됐다 하더라도 상인들은 지역 상인들은 울상이었던 게 그게 다 외부 야시장 업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네. 수익이.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 상권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걸 하라고 돈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좀 더 잘 좀 지혜롭게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뭐 꽃 양귀비 축제 같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그 치앙예술관 일대에서 벌어졌던 아트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댄싱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트 페스티벌이 저 플리마켓 말씀하신 거예요? 네, 플리마켓 그를 중심으로 한. 근데 그것도 뭐 외부 야시장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아니면은 뭐 미르예술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 상인분들이 이렇게 그 셀러로 나와서 우리 댄싱 카니발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색을 가진 그 고유의 컨텐츠들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육성해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업체를 데리고 와서 만드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축제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늘고 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뭐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독거노인 고독사는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주투데이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4일 원주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원주 모 아파트에서 2달 새 한 달에 한 번꼴로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990세대 중 독거노인 세대가 절반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 정부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시행 중인데 좀 이용자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은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네네. 이거 왜 이럴까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좀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기사에는 노인의 병력 정보를 사전 등록해 위급 상황 시 병원 이송과 치료가 가능한 안심콜이라고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등록은 5,496명이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거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23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센서가 노인의 체온과 움직임을 감지해서 위급 상황 시 응급 이송하도록 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런 프로젝트 그런 정책들도 있는데 노인 세대에서 10명 중 절반은 사용법을 몰라서 꺼두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전기세 때문에 꺼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이제 꺼둔다는 거는 좀
황당하죠? 네네. 네, 공유되는데. 그래서 대책도 관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관련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늘 모여서 뭘 대책을 마련했겠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이제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해서 이렇게 IT 사용법도 좀 알려드리고 어르신들 어려워하니까 네. 그런 거 좀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네네. 하자. 그리고 또 IT뿐만이 아니라 IT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IT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강이나 심리 상담, 그러니까 심리 지원이나 이런 거 관리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도와줄 사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맞아요. 기기를 좀 활용해서 우리 또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좀 손쉽게 이런 독거노인 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정책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문 인력도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건 결국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말이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독거노인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커뮤니티가 계속 붕괴되니까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또 복원을 하고 부활을 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뭐 대부분이 뭐 경로당이라든지 요즘은 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게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수가 많지는 않은 거고. 뭐 경로당 안에서도 약간 뭐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약간 뭐 위계라 그럴까요? 그런 게 뭐 있겠죠. 어느 정도 사람 존재한다. 사는 곳에는 다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게. 그러면서 거기서 또 소외되는 분들도 발생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좀 그러니까 이게 딱 노인들만 가는 곳.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커뮤니티 시설에 노인들이 다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약간 이게 목적을 정해놓은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산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기도 하고 공공시설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깝지만은 세대 이용객을 좀 분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아이들만 가는 시설, 그다음에 뭐 노인들만 가는 시설, 그리고 그 외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는 시설, 그러니까 뭐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로 이렇게 딱 국한해 버리고. 당신은 여기만 가 해버리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밖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밖에 눈치가 보여서 밖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또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스타벅스에도 편하게 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동네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노인들은 뭐 그런 곳에 갈 수 있겠지만 아마 다수의 노인들은 되게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노인 빈곤율도 심하긴 합니다만 빈곤은 결국에는 고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노인분들 이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 저 뭡니까? 뭐 유력 뭐 MG 정치인이라고 하는 저 뭐 개혁 무슨 머시기 정당 만들었다는 사람은 무슨 저 노인 교통비 이런 거 가지고 뭐 없앤다 그러고 무료 정책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노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 좀 돌아다니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건데 정말 그냥 단편적인 시선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또 일부분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닌가 유럽 정치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어떤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더 많이 나오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당장 뭐 상업시설을 뭐 그렇게 그럼 규제할 거냐 아니면 그걸 할 거냐가 어렵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조금 더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라든지 아니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태장동에 그 새로 노인복지관 생기면서 그 옆에 주민센터도 태장 이동 주민센터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하는 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바리스타로. 그렇죠. 그런 곳 많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조금 더 지역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요. 네. 뭐 하다 보니 저는 체육 활동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뭐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를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 골프나 이런 것도 요런 게 그러니까 풀뿌리 좀 커뮤니티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정책적 지원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도 뭔가 대책을 또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이런 계획들을 여러 개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또 인력 양성이야. 이건 또 뭐야? 근데 요거는 뭐 그래도 저는 좀 더 커뮤니티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게이트키퍼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계속 찾아가서 좀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공간도 약간 게이트키퍼 공간을 좀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네, 뭐 예전에는 복덕방 이래서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뭐 미용실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민간 시설을. 네네. 그래서 그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 많이들 하실지 그만큼 유인책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네. 어쨌든 저는 사실 그 또 좋은 사례는 이거는 뭐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그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찾아가는 빨래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을 이제 뽑아서 공공 빨래방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지자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이제 빨래도 해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빨래방에서. 네네. 이렇게 뭐 그런 정책들을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참 뭐 발음이 안 돼. 그런 걸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어쨌든 뭐 하나의 또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근본적이진 않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청년 얘기로 방학 때 대학생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학생 직장체험 활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에 이제 8시간씩 이제 한 20일 정도 근무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하는 거죠. 최저시급 줘요. 보통 이제 9,860원. 그리고 주유수당, 식비, 교통비, 4대 보험 가입 이런 거 뭐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단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알바 구하는 것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경력도 또 쌓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원주시 사업 공고를 보니까 뭐 조명 업체, 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콘크리트 맨홀 업체 뭐 되게 다양하게 이제 일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공기관에서 약간 단기 알바를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행정인턴이라는 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원주시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행정인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에서 이제 주로 일하는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름부터가 대학생 직장 체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대학에 가지 않는 비진학 청년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학력 차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주 MBC가 지난달 28일 보도를 했는데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 16개 시군이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다 같은 대학생이 다 되는 게 아니야 대학생이라고.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원주는 안 됩니다 일단. 방통대 사이버대 인정 안 한다 이거야 대학생은. 대학생 아니야 이 사업에서는. 아주 그렇게 돼 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아마 취지는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러면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지금 그 뭐 진학을 한 학생들이 원주로 다시 방학 때 오면 본가에 오면은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닐지. 좀 그런 취지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죠. 네네, 대학생으로 한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보면은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말이죠.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출신 학교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게 결국 이제 학력 차별이 아니겠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대학생으로 한정해야 합리적 이유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부호가 달리는 거고요. 또 방통대 사이버대도 이제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고 뭐 직장인도 다니고 뭐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는지 그쵸.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건 오히려 취약계층일수록 방통대나 사이버대에 재학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그냥 일반 대학교일지라도 그렇게 만학도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라 할지라도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청년 19세부터 34세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대학생이 아닌 식으로.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대학생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 학력차별이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어요.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 그래서 비판이 잇따르니까 강원도 정부는 이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지원 제한을 일단 없애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학력차별 규제도 이제 폐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도 관련 논란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제한을 지금 없애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대학생으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대학생들이 아이가 등록금 비싸니까 방학 때라도 좀 이렇게 좀 잘 벌어볼 수 있게 좀 도와주고 말이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이제 또 시대도 바뀌었고 말입니다. 대학 특히 비진학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또 열악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 아주 대학 중심 사회 아니겠습니까? 뭐 다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죠. 대학 안 나오면 아주 서러운 사회가 아직도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말이죠. 청년 정책에서 약간 기본값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말이에요. 들죠. 대학생을 자꾸 디폴트로 놓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제한 같은 경우에는 문호를 아주 폭넓게 좀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럼 청년보다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을 잘 세우면 되는 거고. 하여간 이런 정책만큼은 굳이 학력을 이유로 좀 이렇게 구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원주통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앞으로 매거진 W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봤는데 말이죠. 좀 추천할 만한 좀 카페 맛집 공간 좀 간단하게 하나씩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여기 가봤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사실 코스 짜는 게 만만치가 원래 이제 저희가 코스 짜보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하나씩 소소하게. 여기 식당 가봤는데 괜찮더라. 좋습니다. 카페 가봤는데 좋더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평소 회의를 할 때 자주 가는 카페 그래서 최근에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카페 시올입니다. 저희 이 녹음하고 있는 반곡동 스튜디오 코앞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뭐 3분 거리? 네, 3분. 한 뭐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곡길 121-8 1층에 있는데 반곡 어린이집 옆이에요. 바로. 맞아요. 이 이용 시간이 말입니다. 평일 10시 반에서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휴무고요. 이제 영업시간에는 마감 30분 전에 라스트 오더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토스트라든지 스콘, 그러니까 이런 빵 같은 디저트가 이렇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 또 그게 키오스크 바로 딱 옆에 있잖아요. 진열돼 있잖아요. 그 맛집으로 좀 이제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주 빵 냄새가 이렇게 또 맞아. 빵이 많을 때는 진짜 빵 냄새가 많이 나요. 코를 아주 이런 표현 쓰나 코를 찌른다? 이게 딱 인상적으로 그쵸, 풍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바닐라 라떼 아니면은 또 제철 메뉴로는 이제 또 생딸기 라떼 이런 걸 또 먹을 수가 있어서, 사실 생딸기 라떼를 안 파는 곳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바로 집 앞에 말이죠. 이렇게 생딸기 라떼를 파는 데가 있다는 게 아주 행복이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도 좀 토마토 주스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즐겨 먹어서 이런 거 한번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약간 빵 냄새가 가득한 곳인데 생각해보니까 빵을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토스트 몇 번 드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약간 그런 베이커리 빵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하니까 말이야. 브런치 느낌으로 약간 토스트를 먹긴 해요. 근데 빵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먹게 되진 않아서. 맞아요. 근데 토스트 맛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이제 세트로 6,800원에도 팔고 있거든요. 다른 음료로 이제 교환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만은. 그리고 토스트도 약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햄치즈 토스트, 뭐 피자 토스트, 피자 토스트 이런 것도 있고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구인 씨는 여기 가면은 좀 어때요? 그래도 좋아하시나요, 이런 카페? 맞아요. 분위기가 좀 좋다? 저는 딱 이렇게 제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거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지하는 코지가 분위기. 뭐야 도대체? 이게 편안하고 코지. 안락한 약간 안락한 그리고 분위기.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우드톤 디자인이고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네. 우드톤이야. 그리고 약간 좀 더 우드톤의 가구들도 약간 라운드 처리된 그런 가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그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좀 좋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이렇게 화려한 막 이렇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묘미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지 않잖아요. 여기는 가면은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하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막 힙한 카페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정석적인 느낌도 네, 있어. 편안하게 가는 느낌. 그리고 정석적인 동네 네, 카페야. 뭐 유행을 그렇게 막 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런 네. 좀 이런 좀 그런 느낌이 사실 네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주 맞아요. 뭐 요란하지 않고 네. 평범한 듯하지만 또 그 속에 약간 이렇게 좀 코지한 느낌이 또 다른 카페에서 또 볼 수 없는 또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과일 주스를 파는 것 자체가 느낌이 약간 그런 분위기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에이드나 막 이런 느낌이 더 강조된다기보다는 생과일 주스 아니면은 뭐 차 아니면 뭐 카페와 커피를 잘 헷갈려서 지금 머릿속에서 네네. 커피 같은 종류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그런 메뉴에서도 좀 더해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사람 꽤 많습니다 여기. 근데 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뭐 꽉 차 있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꼭 그래도 한두 자리는 꼭 비어 있더라고요. 네네. 가면은 뭐 저희 가는 시간대 항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리고 저희가 막 회의할 때 주로 가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또 너무 저희만 있으면 약간 그것도 좀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또 사람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또 막 우리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도 좀 이 카페 매력이지 않을까. 네. 주차 공간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카페 치고는. 네네.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고. 하여간 방곡동 오시면 여기 한번 들러보세요. 카페 10월. 살짝 골목 쪽에 있습니다. 국가수 사거리 가기 전이에요. 방곡 어린이집 옆입니다. 매거진 W였어요. 내일은 오랜만에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극장은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이후에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생각일까요?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준비 중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비 씨도 우리 주비로드의 주비 씨도 나오거든요. 네네. 아주 바쁘거든요. 지금 대학원 개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2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내일 뵐게요.